이제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울이다. 비용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죠. 사실 출산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어느 순간 올라갔고 숫자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정재훈입니다. 출산율 자체는 사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한 1, 20년에 걸쳐 가지고 한 1.23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합계 출산율을 내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게 분모가 15에서 49세 여성, 이른바 소위 이제 가임 여성, 그다음에 분의 그해 태어난 아이 수거든요. 근데 이 분모에서 지금 49세면은 몇 살이죠? 여성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한 75년도생? 그러니까 사실상 40살 넘으면은 아이를 안 낳는데 이 여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일단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인구수가 많은 70년대생과 이 80년대생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은 이제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출산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막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예 안 나오려고 했다가 한 명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한 명 낳은 분들이 한 명을 더 낳는다든지 이런 추세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생아 수도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했는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수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 자체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태어나는 아이 수,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60년 정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출생아 수가 한 18만 명 정도, 출산율이 1.23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망자 수는 한 70만 명 정도.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출산율은 움직이는 개념이고 출생률은 최종적인 결과다. 그 해의 최종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출산율의 정확한 명칭은 합계 출산율이죠. 그래서 15에서 49세 이제 여성 수 분의 그 해에 출생한 아이 수가 공식이고, 근데 원래 개념은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모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이제 그 한계 연령으로 추정하는 49세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은 금년에 아이를 낳은 여성이 3, 4년 뒤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출생률 공식 분자에는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년 뒤에 이 여성 개인이 한 명을 더 낳으면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산율은 움직이는 개념이고 출생률은 인구 1000명 대비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 지역의 인구가 10,000명인데 아이가 10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출생률은 10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그 과거에는 이제 한창 많이 태어날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뭐 출생률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4명, 5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출생률은 그해 태어난 그 아이 수와 그 인구와의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딱 그 결과가 나오는 개념이고, 합계 출산율은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여파로 출생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구 부양 부담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분해, 이거 분모가 되는 거죠. 분자에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이면 생산 활동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합쳐가지고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60년, 70년 되면은 한 100에서 130. 그러니까 지금은 100명이 4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제 한 4, 50년 뒤가 되면은 지금 한 20대 정도가 지금 개념으로 노인이 되는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100명이 100명,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 부양 부담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40년 뒤 그 취업 활동 인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무슨 얘기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회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본인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도 이제 불안감도 증폭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 100만 가지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아이를 안 낳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굳이 전문가 아니더라도 한마디씩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비용의 문제 이야기잖아요. 일자리도 힘들고, 이제 주거,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비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이를 낳느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았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박육아, 그다음에 이제 따르는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아이 낳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남성들은 그럼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으냐? 나도 가장으로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부양 부담 이런 것들이 있다. 맞아요. 여성이 독박육아 경력 단절하게 되면은 결국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갑니까? 또 이제 아빠한테 가겠죠.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부양 부담. 우리가 아직 지금 누구나 맞벌이를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성별 역할 분리 규범. 그래서 아빠는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엄마는 가사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은 어쨌든 육아휴직도 길게 하고 아이를 낳는 뭐 경력 단절하는 거지만 아이를 낳는 일은 엄마들이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 문제가 맞벌이를 하던 부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성이 돌봄을 거의 전담한다든지 아빠는 도와주는 정도. 그다음에 어느 순간 여성이 아예 이제 취업 활동을 그만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별 역할 분리 규범에서 오는 어떤 이제 불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일을 못 하게 되면요, 나중에 노후가 또 어쨌든 본인의 노후, 그다음에 부부가 뭐 함께 벌어서 저기 연금을 받는 거하고 하나만 벌어서 연금을 받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래서 비용의 문제와 삶의 만족도의 문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비용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생활 조건과 비용, 삶의 만족도,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삶의 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플러스가 되면은 삶의 질이 제일 좋겠죠. 행복.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삶의 질 수준이 낮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를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대답에 일단 그냥 모범 답안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기는 어렵다. 근데 그럼 비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성 같은 경우에 결국 독박육아 경력 단절.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내 인생이 아니다. 나만의 인생을, 나의 경력을, 나의 사회적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그럼 아이를 안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를 저희가 이제 필요 조건, 그리고
이 삶의 만족도의 문제를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는 건데 이제 비용 문제에서 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제 비용이 뭐랄까요? 이제 비용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죠.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2009년을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은 어차피 1984년 이후에 계속 떨어졌고 2001년에 1.3을 찍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이제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어느 순간 올라갔고 숫자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출산율을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통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단순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뭐 역으로 지난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값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출산율은 올라갔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의 문제가 맞긴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결국 요지는 그겁니다. 비용의 문제로 단순하기에는 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위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다 저도 하나 그 이제 첨가를 하자면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러면 이런 비용의 문제를 그 어느 정도 주거 보장 해줘가지고 해결했을 때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냐. 일자리나 주거는요 국가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부모들이 비용의 문제 이야기할 때는 과연 주거 비용만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교육비죠. 예, 교육비. 근데 교육비의 문제를 국가의 교육 정책, 사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비용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쨌든 그 교육 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가능하면 이제 서열이 높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투자하는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이건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공용어로 그런 이야기 씁니다. 비용의 문제를 서유럽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서 내지는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아이를 단순히 낳고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를 졸업시키는 기본 비용이 아니라 압박 비용, 압박 비용이라고 표현.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딱 개념이 있으면요,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두 개를 저는 기본 비용과 압박 비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 비용은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기는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비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압박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교육비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를 기죽이지 않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기죽이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남들이 인정해 주는 지역, 좀 더 괜찮은 유모차, 유아차, 해외여행 등등등 부모들이 지출 해야 된다고 느끼는 어떤 압박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박비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 대응에서 우리가 비용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비용의 문제를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복지국가 전략, 사회보장제도, 교육 비용 지원으로만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은 이 교육 개혁, 노동시장 개혁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개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근본적인 저출산 현상의 해결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출산율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서울, 특히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관악구 이런 데가 뭐 저희가 뭐 0.6의 공포, 출산율 0.6 시대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학교 출산율은 0.7 정도를 유지했으니까 서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 0.5, 6 이렇게 유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울이다.
이렇게 결국 대한민국의 온갖 그 뭐랄까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족 생활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모순이 다 뭉쳐져 있는 곳이 서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관악구가 제일 낮은 이유는 거기 뭐 대학교도 많고, 대학교도 크게 있고, 뭐 학원도 많고, 청년들이 굉장히 밀집돼서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오히려 지방으로 가면 출산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높단 말이에요. 예, 높은데 이제 일자리 이러면 거기에 일단 사시는 분들은 아이를 낳아요. 예, 그런데 일자리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출산율은 높지만 이제 출생률은 낮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인구 감소, 뭐 심지어 이제 지역 소멸 위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시행이 되고 저출산 대응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한 이제 20년에 걸친 저출산 기본 계획에 따른 이제 지금 4차 계획이 2020년부터 4차 기본 계획이 시행 중인데요. 이제 한 4차 기본 계획의 언저리까지의 특징이 이 선택과 집중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예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뭐 300조, 400조를 쓰는데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그걸 이제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직접 비용이다. 그 다음에 사실 주거보장, 일자리 이런 것들은 그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이죠. 이런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안 되니까 또 아이를 못 낳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간접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간접 지원. 그래서 저출산 대응 예산을 한 이제 2, 3년 전부터 직접 지원 예산과 간접 지원 예산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막 혼재돼 가지고 무슨 뭐 스마트 스쿨 뭐 조성 지원 사업,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막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모토하에 임신, 출산, 양육에 그 예산을 집중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경향의 변화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러니까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을지 말지, 아니면 아이를 하나를 더 낳을지 안 낳을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로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출생아 수가 잠깐 증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은 사실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커다란 흐름은 뭐 그게 일자리 불안이 됐든 뭐 주거 불안이 됐든 뭐 그런 그 이제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압박 비용이라든지 비용 부담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또 나의 노후 불안과 연결이 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뭐 돌보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일하는 어떤 그 이제 근로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부양 부담이 있고 이런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출생의 커다란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이 커다란 흐름을 반등을 주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출산 지원 정책들은 이제 뭐랄까 이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를 거두기엔 좀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